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은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왔는데요. 냉전이 종식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는 다시 핵무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안보 전략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능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의 핵능력 강화를 통해 한국은 보다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지력을 제공해왔습니다. 미국이 핵능력을 강화하면 북한을 비롯한 다른 잠재적 적국들에 대해 더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미국의 핵전력 강화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핵능력 강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고 경제적 및 안보적 측면에서 압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보다 강력한 군사적 대응책을 모색함에 따라 한국은 더 큰 안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핵무기 전력 강화가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총 9개국으로 추정됩니다. 이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가들과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로 나뉩니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공식적인 핵 보유국입니다. 이 국가들은 냉전 시기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해왔으며 현재도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5,244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비활성화된 상태인데요. 최근 미국은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무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약 5,4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약 5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몇 년 동안 핵무기 보유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미사일과 잠수함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약 225개, 프랑스는 약 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국가들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탈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미국의 핵무기 전력 강화입니다. 미국은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대항할 나라가 없는 군사강국이라 현재 미국의 핵무기 증강 추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정해봐야 할 것은 지금 세계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냉전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 간의 이념적, 군사적 대결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의 신냉전은 보다 복잡하고 다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냉전의 특징 중 하나는 세계 질서의 다극화입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축이 세계를 양분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복잡한 외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영향권을 구축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도, 중동, 아세안, 아프리카,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서방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대결을 이중적으로 유지하며 다극화된 세계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는 쿼드와 오커스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계 질서의 변화가 미국의 핵무기 전력 강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 핵 능력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핵군비 통제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안보 지형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국방부는 차세대 핵무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약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새로운 핵무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그리고 핵잠수함의 개발 및 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핵무기 현대화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적국들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특히 핵 능력의 현대화를 통해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부상,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 강화는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강대국들도 이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증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군비 통제와 비확산 노력을 저해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핵전력 강화를 위해 거대한 국방 예산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CBM과 같은 무기 체계는 그 운영 비용이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 윌리엄 페리는 ICBM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라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무기 체계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핵 강화 전략은 또한 특정 무기 제조업체들과 이익 집단들의 로비 활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은 미국의 핵 정책이 보다 광범위한 국가안보 이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에 좌우될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이러한 위험성은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전략인 상호 확증 파괴를 살펴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간의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제한된 전략으로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양측 모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전략은 냉전 시대 동안 핵무기의 사용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지만 그 근본적인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호 확증 파괴는 주로 자동화된 보복 체계를 가정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핵잠수함의 지휘관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책임자가 핵전쟁 발발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핵폭격기의 비행지휘관이 발사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 요소는 상호 확증 파괴가 가정하는 로봇 같은 자동화된 반응과는 거리가 멀며 이러한 요소로 인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기술적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해 핵무기가 잘못 발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전 지구적인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은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핵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수백만 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인데요. 특히 공격받은 국가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을 때 다른 국가의 시민들을 대규모로 죽이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는 핵무기의 사용과 그에 대한 보복이라는 상호 확증 파괴의 기본 전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은 핵전쟁이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결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핵전쟁 이후에도 갈등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불분명합니다. 상호 확증 파괴는 이러한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으며 특히 제한적 핵전쟁이나 저위력 전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이 있는 현대의 안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관련된 사안은
대한민국과도 연결됩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핵 전력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전략 폭격기와 전략 핵 잠수함과 같은 주요 전략 자산이 포함됩니다. 한미 양국은 평시에도 24시간 긴밀하게 논의하며 필요시 즉각적으로 미국의 핵 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핵 보복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 공격을 감행하려는 시도를 할 조짐이 있을 때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억제력을 발휘할 것은 분명하지만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공멸을 의미하므로 핵우산도 완벽한 대안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신냉전과 다극화가 혼재된 현재의 세계 질서는 과거 냉전과는 다른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한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동맹 관계를 재평가하고 다변화를 추구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0일 한반도 B2 영상입니다. 스텔스 폭격기는 현대 군용항공기 기술의 정점에 위치하며 여러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텔스 폭격기의 가장 큰 특징은 레이더 흡수 소재와 특수한 기체 형상을 활용한 레이더 회피 능력입니다. 그리고 스텔스 폭격기는 최신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어 목표 탐지 및 정밀 유도가 가능하며 전자전 능력이 뛰어나 적의 통신 및 레이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어디든 신속히 작전에 투입되는 장거리 작전 능력도 스텔스 폭격기의 특징에 포함됩니다. B2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때 한반도에 전개돼 무력 시위를 펼치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 미국 국방부는 B2 스텔스 폭격기 12대를 최대 무장 상태로 동시 출격시키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를 사실상 방조하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훈련 당시 B2 폭격기 12대는 최대 무장을 하고 8주로의 일렬로 늘어서 이동한 뒤 연이어 출격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 공군은 누구도 대적 못할 강력한 억지력을 과시하며 언제 어디서나 핵작전과 전 지구적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하는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는 B2의 시작은 세계 최초의 스텔스 공격기인 F117 나이트호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냉전 시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소련의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뚫고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항공기가 필요했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주요 목표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F117 나이트호크가 개발됐습니다. F117의 주요 기술적 기초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와 레이더 흡수 소재의 적용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항공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후 초기 테스트와 개발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극복한 끝에 1981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1983년에는 정식으로 미국 공군에 배치되었고 1988년에는 그 존재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F117은 독특한 다각형 형상과 평평한 표면을 채택하여 레이더 신호가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도록 설계되어 적의 레이더가 탐지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엔진 배기구가 적외선 탐지를 줄이기 위해 기체 상부에 위치해 있으며 배기가스를 분산시키는 설계를 채택하는 등 저발열 엔진으로 적외선 탐지도 방지합니다. F117은 2개의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레이저 유도 폭탄이나 정밀 유도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F117은 1989년 파나마 침공에서 처음 실전에 투입되었고 1991년 걸프전에서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걸프전 당시 F117은 바그다드의 주요 목표를 정밀 타격하여 이라크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전쟁의 초기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F117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F117은 주로 야간 정밀 타격 임무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전투기들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F-117의 항전 장비나 전자전 능력이 센서 통합 등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스텔스기가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주기도 했는데요.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세르비아 측이 F-117의 작전 패턴과 비행 경로를 분석했고 결국 F-117 한 대가 세르비아 방공망에 의해 격추된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공 시스템으로도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F-117 나이트호크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했고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이를 적용했는데요. 바로 B-2 스피릿입니다. B-2 스피릿은 냉전 시기에 미국이 소련의 강력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전략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소련의 방공 시스템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강력해지면서 미국은 기존의 폭격기로는 소련의 주요 목표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전략 폭격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B-2의 초기 설계가 승인되었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이 시기에는 레이더 흡수 소재와 기체 형상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첫 번째 B-2 프로토타입이 제작됐고 1989년 7월 17일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서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비행 테스트와 지상 테스트를 통해 B-2의 성능과 스텔스 능력을 검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체 안정성, 레이더 반사율, 무장 시스템 등의 다양한 요소가 테스트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된 B-2의 첫 번째 생산형이 1993년에 미 공군에 인도되었고 1997년에는 모든 B-2가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스텔스 능력을 갖춘 B-2는 플라잉 윙 디자인이라는 독특한 형상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마치 가오리 모양처럼 생겼으며 수직 꼬리 날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체와 날개의 구분이 불분명한 형태라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데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B-2는 공중급유 없이도 최대 11,100km를 비행할 수 있어 전 세계 어디든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데요.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에는 사실상 무제한의 항속거리를 갖추게 됩니다. 무장 능력으로는 최대 22,700kg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B-61, B-83 등의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B-2는 핵전쟁을 포함한 소련과의 전면전을 상정하고 개발된 기체이긴 하지만 다른 군사작전에서도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1999년 유고슬라비아 공습에서 B-2는 주요 방공시설과 통신망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B-2의 스텔스 기술을 활용하여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 지역에 접근하여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한 것인데요. 이 작전은 B-2의 스텔스 능력이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2001년에 일어난 아프간 전쟁 동안 B-2는 미국 본토에서 출격하여 최장 44시간 동안 비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B-2는 전장의 제공권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투입되어 미사일 공격이나 전투기 요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3년의 이라크 전쟁에서도 B-2는 미국 본토에서 출격하여 중요한 전략 목표를 타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리비아 공습에서도 B-2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리비아의 방공 시스템과 지휘 통제 시설을 타격하여 연합군의 공중구세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텔스기가 무적은 아닌데요. B-2 역시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기체 가격이 대당 5조 원 정도로 매우 비싸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라는 명칭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유지보수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B-2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납고 전체에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며 1시간의 비행을 할 때마다 119시간의 유지보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B-2 스피릿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고성능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배치함에 따라 이러한 스텔스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존의 BOCBH나 B-1B 같은 전략 폭격기들은 이러한 대공미사일 시스템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텔스 폭격기인 B-2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공군은 B-2의 성능 개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2는 냉전 막바지에 단 21대만 생산되었으며 그중 몇 대는 이미 퇴역하거나 정비 중이라서
B2의 노후화와 운영 유지비 문제를 해결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생존성과 작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SR1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입니다. B2 스피릿의 SR1 업그레이드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B2의 성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통해 B2는 남은 운용 기간 동안 미 공군의 전략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28일 미국 폭격기 영상입니다. 폭격기 100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폭격기의 가치는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과거 전쟁사에서 전쟁이란 전선에 투입된 병사의 몫이었지만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양상이 바뀌었고 세계 2차 대전부터는 폭격기의 공습이 일상화된 전략이 되었습니다. 당시 폭격기의 위력은 대단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차 대전 말 미 공군이 일본 수도 도쿄에 퍼부은 도쿄 대공습만 봐도 그 파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45년 3월 9일 밤 334기의 폭격기가 도쿄 상공에 뜨자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도쿄의 25%가 잿더미가 되었는데요. 25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2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당시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은 B-29가 다가오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투기나 대공포로도 이를 막을 수 없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인들 기억에 남는 충격으로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만 한 것이 없겠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도쿄 대공습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때 미군이 사용한 폭격기는 B-29로 원자폭탄과 함께 미국이 나라에 국군을 걸고 개발한 두 가지 무기체계 중 하나였을 만큼 파괴적인 무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미군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폭격기 3총사라는 B1, B2, B-52 세 기종을 함께 운용했는데요. 이중 B-52는 도입된 지 60에서 70년이 된 가장 오래된 기종입니다. B-52는 1952년에 첫 비행을 시작한 이래 수많은 업그레이드와 셀 수 없는 정비를 거쳐 여전히 현역으로 활약 중인데요. 기본적인 무장은 원격 제어 포탑 내부에 12.7mm 중기관총과 20mm 기관포 정도로 평범하지만 최대 속도 574km, 항속거리 9,000km, 작전 반경 5,320km에 무려 1km 높이에서 당시 9톤 가까이의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B-52의 증가는 한국전쟁에서 증명되었는데요. B-52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북한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느껴야 했던 무기력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현재 땅굴 변경국가가 된 북한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 당시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전쟁에서 폭격기의 위력을 확인한 미국은 본격적인 폭격기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노후 증상을 보이는 B-52는 지대공 미사일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폭격 방식을 고민하던 미국은 1960년대 고고도에서 천천히 나는 커다란 폭격기 B-52를 대신하여 낮은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접근적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폭격기 B-1을 만들었습니다. B-1은 B-52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무장 능력도 2배 가까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해 적 레이더와 방공망을 뚫고 주요 시설물에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초고가 폭격기 B-2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3대 폭격기는 F-22 스텔스 전투기,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이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즉시 전개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와 자망기간 무제한의 핵 잠수함도 무섭지만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무기는 당연히 폭격기입니다. 특히 B-1의 개량형인 B-1B와 B-2, B-52 폭격기 3총사는 미군의 태평양 전략 요충지인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24시간 언제나 2시간에서 3시간 내 한반도 출격이 가능하도록 대기 상태입니다. 가오리를 연상시키는 형상으로 검은 가오리라 불리는 B-2는 B-61, B-83 핵폭탄, 16발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장착, 재급 이유 없이 최고 12,230km까지 비행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무기입니다. 여기에 하늘을 나는 요새로 불리는 B-52는 길이 48m, 너비 56.4m의 무게가 221.35톤에 달하는 큰 덩치로
무려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의 거리를 날아 폭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B-52는 16.8km에 이르는 최대 상승 고도를 이용고고도 침투가 가능해 북한 수뇌부의 은신처는 물론 비밀지하 핵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빈틈없이 빼곡하게 구성된 폭격기 진용에도 약점은 존재하는데요. 가장 파괴력이 뛰어난 B-2 폭격기의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B-2는 현재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항공기 중 가장 비싼 기종이며 도입 당시 같은 무계획음보다 비싼 것으로 유명세를 치러 날아다니는 골드바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조국 미국도 단 20대만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B-2 한 대 가격은 북한의 1년치 방위 예산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미국의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이자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입니다. 8년 전부터 B-21을 개발하던 미국 국방성과 노스럽 그루만사는 최근에야 실제 비행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B-21 레이더는 완벽한 수준의 자체 접히 탐성에 보다 높은 무장량 그리고 B-2와 비교할 수 없는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주적으로 떠오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만든 맞춤 폭격기로 언제든지 태평양의 미군 기지에도 중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AP통신 역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가장 먼저 출격할 폭격기로 미국의 B-21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B-21이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은밀한 폭격기 스텔스 성능 때문입니다. 2015년 개발 당시부터 미군은 B-21의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며 적국의 기존 방공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가령 기존 폭 52.4m의 B-2 폭격기가 적국의 레이더에 새만한 크기로 잡혔다면 B-21은 탁구공 크기로 인식 언제든 방공망을 뚫고 적진을 누빌 수 있습니다. 더구나 B-21에는 핵무기까지 탑재가 가능 적국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즉 B-21은 B-2가 맡았던 핵투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더 멀리, 더 은밀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 B-21은 조기 경보기에 전투 지휘할 수 있으며 강력한 무인기 운용 능력을 탑재하여 수많은 다른 무인기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B-21이 다른 전투기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전투에 투입됐을 때 현 시대에서는 맞수가 없는 사실상 무적의 폭격기가 될 것으로 자신했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다른 어떤 폭격기도 B-21에 필적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언제든 빠르게 신무기를 탑재가 가능한 B-21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통합 기술도 적용돼 작전 중 새로 탐지한 목표물에 즉각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사인 노스럽 그러먼과 미국 방부는 B-21을 세계 최초의 6세대 항공기이자 디지털 폭격기로 정의했는데요. 스텔스 성능에 기반한 단독 임무도 수행할 수 있어 수십 대의 호위 편대 없이도 적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B-21의 스텔스 성능과 장거리 비행 능력 보다 더욱 주목받는 것은 바로 양산 단가입니다. B-21의 대당 가격은 약 7억 달러, 한화 1조 원으로 22억 달러인 B-2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B-21을 도입하는데 최소 2,030억 달러, 한화 약 267조 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으로 현장에 배치될 B-21은 최소 1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스럽 그루만사는 B-21의 심장에 F-35S였던 엔진 필사모를 탑재했고 이미 개발된 부품과 설계를 다수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발비를 낮췄는데요. 노스럽 그루만과 미 국방부는 B-21의 획득 및 운용 단가를 B-2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예측하며 이렇게 아낀 예산을 모조리 B-21의 추가 생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미 범접할 수 없는 폭격기 전력을 갖춘 미국에서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B-21을 개발한 것을 두고 군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며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오랜 기간 폭격기 편대를 운영 중이며 나름 막강한 폭격기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1950년대부터 운용되던 투폴레프 95와 1980년대 개발된 투폴레프 160은 여전히 현역으로 뛸 정도로 노후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대화 개량화를 거친 H6의 여러 바리에이션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항속거리나 스텔스 성능 면에선 러시아에도 떨어지는 열세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폭격기 전력은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에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과 경험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B-21까지 보유하게 됨으로써 장거리 폭격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절에 폭탄을 투하하는 폭격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폭격기가 떨어뜨리는 폭탄은 위력과 정밀도 면에서 미사일의 그 자리를 많이 내주었지만 전장 환경이 달라졌고 전투의 방식이 변화한들 폭격기의 위력과 의미가 쇠퇴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군은 1차 걸프전 당시 1600여 회의 B-52 출격으로 적의 군사시설을 초토화, 완벽하게 기선을 잡은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라크군은 B-52 폭격기의 폭격 예고 정보를 듣고 놀라 진지를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재편된 미국의 폭격기 라인업은 겁 없이 설쳐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조용한 경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